동아대학교 졸업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수경입니다. 자동차로 불과 4시간이면 올 거리를 저는 24시간을 비행하면서 그리고 여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 여대생이 평양에 들어간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당시 뉴스는 그녀의 이름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 만큼 떠들썩했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임수경입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 시절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임수경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989년 7월 초순, 임수경은 집을 나섰습니다. 22살, 서울 한복판의 평범한 여대생이었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방학인데 남해로 여행 다녀올게요. 여름방학이면 친구들끼리 훌쩍 떠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여행 잘 다녀오라는 말만 건넸습니다. 임수경은 유명한 학생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간첩도 특별한 배경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저 명지대학교 불문과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그 시절 많은 대학생들처럼요. 운동권에 몸담고 있긴 했지만 핵심 인물은 아니었죠. 신문에 이름이 나온 적도, 집회 연단에 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남해로 간다고.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범한 여행처럼요. 부모님은 딸이 국경을 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시절 북한은 지도 위에 있대. 갈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멀었습니다. 엄마, 나 조금 멀리 와 있어요. 딸의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디냐고 물을 새도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텔레비전에서 그 딸을 보게 됩니다. 평양에서요. 당시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했고 화면 속엔 처음 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국 여대생이 북한에 입국했다고요. 온 나라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에선 부모가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해에 있어야 할 딸이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북한은 물론이고 공산권 국가 자체가 금지된 나라였죠. 그런데 22살 여대생이 혼자 부모 몰래 북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 사건은 단순한 월북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도출,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 접촉, 법률 용어들이 쏟아졌죠. 그러나 집에선 그저 딸이 사라졌습니다. 남해라던 딸이 판문점 너머로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시절의 선택은 지금과는 무게가 달랐다는 점이에요. 집을 나서는 것, 여권을 쥐는 것, 국경을 넘는 것. 모두가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해가 아니라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범한 출발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모도, 친구들도요.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왜 혼자였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혼자만의 것이었을까요? 임수경은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김포공항을 나섰습니다. 위조도, 가짜도 아니었어요. 정식으로 발급받은 여권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 여권으로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을까요? 그 당시는 분명 북한 여행 금지, 공산권 국가 대부분이 금지 대상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녀가 탄 비행기는 도쿄행이었습니다. 일본까지는 합법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쿄에서 그녀는 서독행 항공권을 끊습니다. 서독,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 서쪽이었어요.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아직 서 있던 때였습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가는 건 그때도 가능했습니다. 관광객 자격으로요. 냉전이 한창이었지만 동과 서를 오가는 사람들은 있었죠. 물론 감시를 받았고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힌 건 아니었어요. 동독에서 그녀는 기차를 탔습니다. 폴란드, 소련을 거쳐 평양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그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는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참가자 자격으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국제 행사였어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죠. 북한은 그 행사를 평양에서 열었고 참가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임수경은 한국 사람으로 간 게 아니라 국제 행사 참가자로 들어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선 남조선 대표가 아니라 해외 동포 청년이었던 거죠. 묘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문을 열었어요. 당시 북한은 이 축전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축제였으니까요. 그래서 문턱을 낮췄습니다. 참가 신청만 하면 들어올 수 있었어요. 물론 한국 정부 입장에선 불법이었지만 북한 입장에선 합법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89년엔 아주 좁은 틈이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가던 시기였고 동유럽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역사의 틈새였던 거죠. 임수경은 그 틈을 통과했습니다. 계획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그 시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란 점입니다. 10년 전이었어도 10년 후였어도 이 경로는 작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했지만 북한에 들어갈 땐 그 여권이 한국 여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국제 신분증이었을 뿐이죠. 그 경계의 모호함, 그게 그녀를 평양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남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든 가능성이었을까요? 평양 고려호텔 38층. 임수경은 그 넓은 층을 혼자 썼습니다. 1인실이 아니라 층 전체를요.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이었죠. 22살 여대생에게 주어진 공간치곤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그녀를 그렇게 대접했을까요? 1989년 7월 평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한창이었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그 가운데 임수경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녀를 특별하게 다뤘습니다. 남조선에서 온 통일의 꽃이라고 불렀죠.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주석궁에서요. 당시 뉴스 화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한국 여대생과 악수하는 장면. 그 시절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김일성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용감한 딸이로구나. 전국 곳곳을 다녔습니다. 평양 시내는 물론이고 개성, 판문점, 묘양산까지 어디를 가든 환영 인파가 있었죠. 북한 주민들이 도열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통일의 꽃 임수경 동무 환영합니다. 플래카드가 펼쳐지고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북한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임수경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북한이 준비한 한복이나 정장이 아니라요. 공식 행사장에도 청바지 차림으로 나타났죠. 북한 관계자들은 난감해했습니다. 남조선 청년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너무 자유로웠던 겁니다. 시사 시간엔 기도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요. 북한에서 종교는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기독교 신자인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안내원들이 당황해하는 걸 그녀는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연설할 때도 그랬습니다. 북한이 준비한 원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흥적으로 말했어요. 통일은 우리 모두의 꿈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애매한 표현이었죠.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은 그녀를 선전에 이용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북한 체제 안에 있으면서도 체제 밖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고려호텔 38층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는 평양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환영받는 건 맞는데 뭔가 이상했을 겁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고 모든 게 무대 같았으니까요. 46박 47일, 한 달 반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녀를 통일의 꽃이라 불렀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용하고 싶지만 통제할 수 없는 존재. 환영하지만 불편한 손님. 그게 임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국 날짜가 다가오면서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귀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비행기 편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평양에서 베이징을 거쳐 서울로. 북한도 한국 정부도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조용히 돌아오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임수경은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고려호텔 38층. 귀국을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섰습니다.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불빛이 드문 어두운 도시였어요. 그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람도 차도 작게 보입니다. 그녀는 그곳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요.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목소리가 평온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마 둘 다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다짐이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는 돌아갈 수 없다는요. 북한 관계자들이 설득했습니다. 비행기로 가면 안전합니다. 그게 합의된 방법입니다. 한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죠. 판문점은 위험하다고, 군사분계선은 넘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쪽 모두가 말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집했습니다. 나는 걸어서 돌아가겠습니다. 판문점을 통해서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상징이었죠. 비행기로 조용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분단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판문점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왔죠. 남북 회담이 열릴 때, 긴장이 고조될 때.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었어요. 그곳을 통과한다는 건 그냥 귀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죠. 북한은 난처해졌습니다. 애초 계획은 조용히 보내는 거였거든요. 축전도 끝났고 선전도 충분히 했으니까요. 그런데 임수경은 더 큰 걸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부담스러웠어요. 판문점은 군사지역이고 유엔사 관할이고 함부로 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미 북한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돌아가는 것까지 통제하려 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치적 계산이었다고요. 더 큰 상징을 만들려 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순수한 신념이었다고요. 통일을 진심으로 믿었다고. 아마 둘 다 맞고 둘 다 틀릴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 여행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게 됐다는 점이에요. 귀국 방식 자체가 또 하나의 사건이 된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조용히 내려오는 것과 판문점을 걸어서 넘는 것. 같은 귀국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죠. 고려호텔 38층 창가에서 그녀가 내려다본 건 평양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앞에 놓인 선택이었을 거예요. 안전하게 끝낼 것인가, 끝까지 밀고 갈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판문점 앞 1989년 8월 15일. 임수경은 그곳에 섰습니다. 북쪽에서요. 군사분계선 바로 앞이었죠. 그 선 너머가 한국이었습니다. 걸어서 넘어가면 되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넘지 못했습니다. 판문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자주 나오던 파란 건물들. 남과 북이 마주 보고 서 있는 그곳. 회담장 테이블 한가운데로 선이 그어져 있었죠. 그 선이 바로 분단선이었습니다. 건물 안에선 넘나들 수 있었지만 밖에선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었어요.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임수경이 판문점을 통해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세 곳 모두가 반대했다는 점이에요. 북한도, 한국도, 유엔사도요. 이유는 각자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안 된다. 한국 정부는 말했습니다. 불법 입국자를 판문점으로 받을 수 없다. 유엔사는 말했습니다. 군사정 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은 처음엔 그녀 편을 들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했어요. 판문점은 북한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임수경은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기다렸습니다. 텐트를 쳤고 거기 머물렀죠. 텔레비전 카메라들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선을 넘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얼굴이 여위어갔어요. 당시 뉴스 화면엔 야윈 그녀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비행기로 가면 편했을 텐데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조용히 끝낼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녀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죠. 판문점 앞에서 보낸 시간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협상이 계속됐어요. 북한과 한국, 유엔사가 물밑에서 조율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임수경을 판문점으로 넘겨주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 판문점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남북이 공식적으로 마주하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이산가족이 상궁할 때도, 적십자 회담을 할 때도 판문점이었죠. 그런 곳을 한 개인이 귀국으로 쓰겠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수경은 울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요.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습니다. 걸어서요. 눈물이 흘렀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북한도 난감했습니다. 처음엔 통일에 꼬지라며 환영했는데 이젠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보내주자니 체면이 서지 않고 계속 붙잡자니 부담스러웠죠. 국제 여론도 신경 쓰였을 겁니다. 결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상징적인 날짜였죠.
판문점을 통해 넘어가되 공식 절차를 밟기로 한 겁니다. 유엔사 감독하에 남북 당국이 합의한 방식으로요. 그날 그녀는 선을 넘었습니다. 걸어서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북에서 남으로. 그 짧은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선을 넘는 순간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승리라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끝이라고 느꼈을까요? 선을 넘었습니다. 1989년 8월 19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임수경은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텔레비전 생중계였으니까요.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체포됐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수사관들이 다가왔죠.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선을 넘고 3분도 안 돼서였어요.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 단체 접촉 및 찬양, 불법 출국, 죄목이 나열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안전기획부, 지금의 국정원 전신이었죠. 그곳으로 연행됐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어요. 왜 북한에 갔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북한과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가끔 짧게 말했죠. 통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지시받은 것 아닙니다. 제 판단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조사는 몇 주간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죠. 찬반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용감한 행동이다. 통일을 위한 몸부림이다. 또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이적행위다. 북한에 이용당한 것이다. 거리에선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나왔어요. 임수경 석방하라. 구호가 울려 퍼졌죠. 반대편에선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법을 어긴 범죄자다. 양쪽 모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였어요.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법정 밖을 가득 메웠죠. 그녀는 법정에 섰습니다. 수감복 차림이었어요.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징역 20년. 법정이 술렁였죠. 20년이면 그녀가 40이 넘어서야 나올 수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고는 달랐습니다.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20년보다 짧았지만 여전히 무거운 형량이었어요. 판사는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명백하나 나이와 동기를 참작한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울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형량이 계속 줄어든 겁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사면이 나왔습니다. 1992년이었죠. 실제로 복역한 시간은 3년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론이 바뀌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그 시절 한국 사회도 혼란스러워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무엇을 처벌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그 장면들을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체포되는 장면, 법정에 서는 장면, 형이 선고되는 장면, 모두 생중계됐어요. 그리고 각자 판단했죠. 옳다, 그르다, 영웅이다, 범죄자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처벌했던 걸까요? 북한의 간 행동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그 행동이 상징하는 무언가였을까요? 그리고 사면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었을까요? 출소 후 임수경은 조용해졌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공개석상에도 서지 않았죠. 통일의 꽃이라 불렸던 사람이 꽃처럼 시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은 그녀를 빠르게 잊었습니다. 89년 여름엔 그렇게 떠들썩하게 환영했는데요. 90년대 들어서자 북한 매체에서 그녀 이름은 사라졌어요. 통일의 꽃 표현도 더 이상 쓰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임수경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출소 후에도 북한을 찬양하지 않았고 체제 선전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북한 입장에선 쓸모 없어진 겁니다. 상징으로만 필요했는데 그 상징이 제 길을 가버린 거죠. 한국 사회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기억했어요. 하지만 기억하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임수경은 사람이 아니라 기호가 됐거든요. 누군가에겐 용감한 통일운동가였고 누군가에겐 북한에 이용당한 순진한 학생이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이적행위자였고 누군가에겐 희생양이었어요.
모두가 각자 임수경을 정의했죠. 정작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낙인이 찍혔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임수경이었어요. 이름석 자가 사건 그 자체가 된 겁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평범할 수 없었죠. 취직 면접을 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항상 먼저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90년대 중반, 그녀는 잠깐 공개석상에 나왔습니다. 통일 관련 토론회였어요. 사람들이 기대했죠. 뭔가 특별한 말을 할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웅담을 원했는데 평범한 반성이 나왔거든요. 극적인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저 시간이 흘렀다는 말만 들었어요.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확실한 입장을, 명확한 후회를, 아니면 당당한 정당화를요. 그런데 그녀는 둘 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녀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계속 요구했을까요? 그냥 한 사람으로 살게 내버려두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북한도 한국도 그녀를 도구로 썼습니다. 북한은 선전 도구로, 한국은 논쟁 도구로요. 필요할 때만 불러냈고 필요 없으면 잊어버렸죠. 그게 신화의 운명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뉴스에도 토론장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누군가 물었습니다. 임수경 지금 뭐해요? 아는 사람이 없었죠. 관심도 없었고요. 통일 논의는 계속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도 열렸고 개성공단도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임수경은 없었습니다. 한때 통일의 꼬지라 불렸던 사람이 통일 논의에서 사라진 겁니다. 아이러니했죠.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때는 열정의 시대였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용기가 없다고요. 하지만 정작 그 열정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체제는 개인을 소비합니다. 북한 체제도, 한국 사회도요. 필요할 땐 떠받들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임수경은 그걸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죠. 스스로 선택한 퇴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요된 침묵이었을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9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 시절 22살이었던 임수경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한 사람의 청춘이 중년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고 평범한 일상을 삽니다. 장 보고, 밥 짓고, 아이 돌보고. 그 시절 텔레비전에 나왔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한때 온 나라가 지켜보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이고 엄마입니다. 2000년대 초반 잠깐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사람들이 놀랐죠. 그 임수경이 국회의원.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임기만 채우고 물러났어요. 다시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선택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후회도 아니고 자랑도 아닌 그저 지나간 일을 정리하는 말투였죠.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실 때, 장을 보러 마트에 갈 때, 혹시 그때를 떠올릴까요? 고려호텔 38층 창가가, 판문점 앞 단식이, 법정의 기억이 문득문득 스쳐 지나갈까요? 세월은 많은 걸 바꿨습니다. 냉전은 끝났고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어요. 소련도 사라졌죠. 동유럽 국가들은 자유진영으로 넘어왔고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분단국가입니다. 군사분계선은 그대로 있고 판문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남과 북은 때론 악수하고 때론 총부리를 겨눴죠.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시절 임수경이 꿈꿨던 통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판문점을 걸어서 넘던 그 열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녀도 알았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용기만으론 부족하다는 거요. 그녀의 기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거운 짐일까요? 아니면 청춘의 한 페이지일까요? 후회로 남았을까요? 자부심으로 남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임수경은 왜 그랬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다 보니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왜 그렇게 뜨거웠을까요?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을까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 시절은 무언가 가능할 것 같았던 때였습니다. 세상이 바뀔 것 같았고 통일도 곧 올 것 같았어요. 젊음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죠. 임수경은 그 시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지나갔고
사람은 남았습니다. 임수경이라는 한 사람이요.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평범하게요. 이 이야기는 북한에 관한 여대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선택의 무게, 시대의 열망, 그리고 남은 질문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절을 기억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 모든 기억을 안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